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아쉬운 역전패로 3연패에 빠지면서 토트넘 허스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현지 일부 언론의 내려치기, 억가가 발생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 영국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저평가하고 있는지, 이 저평가 정말 온당한 것인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해외 축구란에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내려치기를 그만하라는 인터풋볼의 기사인데요. 오프사이드 3개 말고는 한 개 없었다. 오프사이드로 3골을 넣어서 옵트 트릭을 했다는 얘기가 비하성, 조롱성, 비난성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평가를 어떤 매체가 했는지, 그리고 다른 영국 매체들의 평가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최고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벤탄쿠르 선수가 선발 복귀전에서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였고, 로셀소 선수 같은 경우도 2년 만에 토트넘 선발 출전 경기에서 골도 넣었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또 좌우 풀백 우도기와 포로가 각각 전반전과 경기 풀타임 토트넘 공식 계정의 대표 선수로 이제 모델로 나올 정도로 좋은 플레이를 했던 게 맞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부진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통계 매체들의 평점을 살펴보면요, 폰몹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6.7점을 부여했습니다. 공격 라인 중에서는 쿨루셉스키가 7.6점으로 가장 높았고, 토트넘 전체 선수들 중에서는 득점을 올린 로셀소가 8.3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브레넌 존슨 6.6점, 힐도 6.7점으로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평가였고요. 소파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쿨루셉스키가 7.4점, 손흥민 선수가 7.7점으로 공격 라인 중에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는 오른쪽 풀백인 페드로 포로로 8.4점이었고, 그 다음이 로셀소 7.9점, 손흥민 선수가 세 번째로 높았어요. 힐이 7.1점, 존슨이 6.7점이었는데 사실 실제 경기 영향력과 파괴력은 존슨이 더 좋았거든요. 다만 힐이에게 많은 공이 왔고, 힐이 많은 패스를 뿌릴 수 있고 많은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상으로 조금은 실제 경기와는 다르게 평가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포로에게 8.0점, 그리고 골대를 맞췄던 쿨루셉스키에게 8.0점, 로셀소 7.8점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6.7점으로 힐과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힐 선수가 이날 경기에 많은 맥을 꺾고 열심히 이제 뛰긴 했지만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던 것들이 경기를 본 이들의 평가에 있어서 아쉬움으로 지적이 됐는데, 이렇게 기록을 기반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한 선수들에게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게 통계 기반 평점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본 평점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는 영국 현지 거주하는 팬들의 투표를 통한 평균 평점으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를 선정하게 되는데, 에스턴 빌라의 존 맥긴 선수가 7.96점으로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고요.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을 살펴보면 득점을 올린 로셀소가 5.53점으로 최고였고, 그 다음이 5.42점의 쿨루셉스키, 포로가 5.40점, 골키퍼 비카리오가 5.35점, 부상으로 교체된 벤탄쿠르가 5.32점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 중에서는 6번째인 5.19점의 평가를 받았는데, 우도기가 5.15점인 것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도기가 쿨루셉스키보다 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존슨도 마찬가지거든요. 쿨루셉스키가 많은 기회를 맞이한 건 맞지만 결국 쿨루셉스키가 왼발밖에 쓰지 못하는 한계와 속도가 부족하다는 점으로 인해서 놓친 기회들을 생각한다면 쿨루셉스키에 대한 평가가 저는 이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고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결정적인 에스턴 빌라의 동점골을 넣었던 파우 토레스를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했는데, 득점 외에도 세트피스 상황마다 위협적인 것도 맞고 후방 빌드업에서 좋은 패스를 뿌려내면서 분명히 빼앗는 활약을 펼친 것은 맞습니다. 평점 8점을 받았는데, 이와 더불어서 에스턴 빌라 골키퍼 마르티네스도 평점 8점이었어요. 즉 토트넘이 득점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골키퍼의 선방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 속에 토트넘에서는 골키퍼 비카리오와 오른쪽 풀백 포로, 오른쪽 공격수로 뛴 존슨과 쿨루셉스키가 평점 7점을 받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평점 6점이었습니다. 즉 평점 6점대라는 것은 못한 선수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인데요.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조차도 사실은 평소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박한 편인데 좋은 평가를 했어요. 쿨루셉스키에게 8점을 준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존슨, 힐, 손흥민 선수에게 모두 7점을 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오프사이드로 무산이 되긴 했지만 멋진 솔로골을 넣기도 했고, 3골 이상의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인해 인정받지 못했다. 토트넘의 최고의 플레이에 많이 관여했으며 다른 날이었다면 한 방 터트렸을지 모른다는 말로 전반적인 경기력은 좋았지만 골이 아쉽게 안 터졌다, 불운했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즉 호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 매체 90미닛 같은 경우에는 로셀소에게 평점 8점으로 토트넘 선수 중에 최고의 점수를 줬고, 공격 라인 중에는 힐에게 5점을 주면서 저와 비슷한 평가, 열심히 뛰긴 했지만 영향력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들 이제 소개를 했고요. 쿨루셉스키와 손흥민, 존슨에게 나란히 6점을 줬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루세스키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다라고 보더라도 그래도 골대를 맞춘 장면이라든지 본인의 강점을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존슨, 손흥민, 클루세스키 중에 누구를 특별히 더 낫다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다만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들 중에서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0.5점 정도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90미닛은 손흥민의 움직임이 에스턴 빌라에 문제를 일으켰지만 반대로 원정팀 빌라의 하이라인도 마찬가지로 손흥민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결국엔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패스를 주는 선수의 문제도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워낙 전방 압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 타이밍을 잃었던 부분들도 감안을 한다면 불운의 요소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 에스턴 빌라가 잘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평가를 준 매체가 두 매체예요. 바로 풋볼 런던, 토트넘 팬미디어인 스퍼스 웹인데요. 풋볼 런던 같은 경우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6점을 줬고 힐과 존슨에게도 6점, 로셀소에게 8점을 줬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6점은 선발 출전 선수 중에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교체로 들어온 호이비엘에게 5점을 준 것이 가장 최저평가였고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라는 것은 조금 이제 의아한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쿨루셉스키에게 패스해서 초반에 큰 기회를 만들어줬다. 역습 상황에 시도한 슈팅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후반전에도 비슷하게 골망을 흔든 것이 오프사이드로 인해 인정받지 못했다. 힐의 멋진 크로스를 받아서 넣을 뻔하기도 했고 세 번째 슈팅, 포로의 슈팅 리바운드가 오프사이드로 판정을 냈다. 존슨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이 활약을 했는데 그 외에 별다른 활약이 없다니요. 클루세스키와 존슨의 골을 만들 뻔한 어시스트를 할 뻔한 상황도 있었고 3번이나 득점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외에 별다른 활약이 없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활약 아닌가요? 그리고 스퍼스의 평가를 보면 더욱더 황당합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선발 출전 선수 중에 최저 평가를 했는데 심지어 힐 선수에겐 6.5점을 줬어요. 힐이 열심히 뛴 거는 이해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계를 보였고 힐의 문제가 다른 선수들이 살아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다. 존슨의 6점도 억울하다고 보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오프사이드 골로 3번 득점한 거 외에는 거의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에스턴 빌라는 박스 중앙을 잘 수비했고 손흥민은 9번 포지션에 갇혀 있었다. 넓게 드리블하는 게 나았을지 모른다. 경기를 뭐 안 본 거 아닌가? 팬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이런 팬이 평가하면 어떡하냐? 스퍼스웹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는 이해할 만한 평점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평점을 내린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추가할 것이다라고 명명하고 싶네요. 일단 히트맵 보세요. 박스 안에서 갇혀 있었다? 아니죠. 박스 안에서도 뛰었고 이선으로도 내려왔고 풍부하게 움직이면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 압박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90분 풀타임을 뛰면서 슈팅 2번 있었죠. 그중에 하나 골대 안으로 들어갔고 그중에 이제 3개의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의 오프사이드가 아니었어요. 이날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오프사이드, 본인의 오프사이드는 2개였습니다.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88%였는데 25개 중에 3개만 미스가 났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을 연결하고 연계해주면서도 키패스가 3개나 있었습니다. 그 3개의 키패스 중에 2개가 빅찬스였어요. 득점이 되었어야 하는 2개의 패스를 했다. 실제로는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야 하는 경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 경기 내내 대부분의 토트넘의 좋은 장면에 손흥민 선수의 관여가 있었고 실제로 이브닝 스탠다드도 그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하나씩 살펴보죠. 경기 시작 2분 만에 페드로 포로의 로빙 스루 패스를 우도기가 슈팅할 때 우도기가 슈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손흥민 선수의 더미런이었어요. 손흥민, 우도기가 함께 뛰어가는데 손흥민 선수 쪽으로 에스턴 빌라 수비 3명이 가니까 반대쪽에 있던 우도기가 편안하게 빠져 들어가면서 슈팅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오프 더블 움직임 덕분에 나온 장면이고요. 전반 3분에 벤탄쿠르가 전진 패스한 것 손흥민 선수가 휙 논스톱으로 돌려주니까 클루세스키가 공을 잡아서 수비 한 명 제끼고 슈팅 때린 게 골대 때렸잖아요. 이게 키패스였고 빅찬스였어요. 이거 넣었어야 됐죠. 골키퍼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클루세스키가 골대를 때린 게 불운이라기보다는 부정확한 마무리였다고 봐야 될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 좋았던 장면입니다. 전반 18분 벤탄쿠르의 로빙 스루 패스에 이어서 포로가 컷백할 때 컷백이 아쉬워서 수비에 걸렸어요. 이 컷백을 좀 띄워 올렸거나 빠르게 연결했거나 날카롭게 줬더라면 손흥민 선수가 좋은 위치 선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 21분 이게 조금 아쉬웠죠. 로셀소의 패스를 힐이 크로스한 것 손흥민 선수가 헤더로 연결하려고 달려들어 봤지만 못 갖다 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아쉬운 부분, 약점인 부분이 헤더 득점이잖아요. 이 부분 손흥민 선수가 놓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어요. 전반 23분 로셀소의 왼발 슈팅 선제골은 포로가 올린 코너킥이 뒤로 빠지면서 나왔는데 왜 뒤로 빠졌고 왜 로셀소 앞에 공간이 생겼냐? 손흥민 선수가 문전 왼쪽으로 달려드니까 그쪽으로 맥기를 포함해서 에스턴 빌라 수비 3명이 딸려갔습니다. 그렇게 더미런을 통해서 공간을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준 겁니다. 전반 35분 같은 경우에는 호이비엘의 로빙 스루 패스를 클루세스키가 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고 있었어요. 여기로 클루세스키가 오른발로 빨리 밀어줬으면은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수 있었을 텐데 왼발로 처리하려고 접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죠. 그래서 존슨에게 줬다가 다시 받아서 슈팅했는데 빗나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살려주지 못한
동료들이 아쉬웠던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은 위치 선정을 갖고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아가도 패스가 안 온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반 39분에는 포로의 패스를 받은 존슨이 오른쪽 사이드라인을 돌파해서 컵백을 힐한테 줬을 때 힐이 어이없는 백힐 패스를 시도하다가 카마라에게 차단됐잖아요. 이때 뒤로 뺀 게 아니라 앞으로 질러줬더라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장면 역시 손흥민 선수는 좋은 위치 선정을 가져갔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위치 선정을 가져갔기 때문에 힐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포지셔닝을 잘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전반 44분에는 호이비에르가 우도기가 공을 주고 받으면서 배우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딱 넣어줬죠. 이때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굉장히 긴 거리를 솔로런으로 질주해 들어간 와중에 체력이 분명히 떨어질 수 있었는데, 마르티네스와 마주했을 때 골문 밖으로 감아 들어가는 미친 듯한 엄청나게 멋진 골을 성공시켰는데 오프사이드에 걸렸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잘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호이비에르가 아니라 메디슨이었다면 더 빠른 타이밍으로 패스가 땅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오프사이드에 안 걸릴 수도 있었어요. 이걸 뭐 호이비에르 탓만 할 수는 없지만 손흥민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록 걸렸어도 과정과 마무리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를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49분에 쿨루셉스키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한 것, 힐의 크로스를 놓쳤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걸 만회하는 좋은 헤더를 가져갔는데 이건 빗나갔던 거죠.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점점 더 좋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54분 같은 경우에는 역습 상황에서 로셀소의 패스를 받은 쿨루셉스키가 왼쪽으로 공을 운반해 들어갔죠. 이때 중앙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가 문전 왼쪽 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 공을 받아서 미친 듯한 천재적인 백힐 패스를 쿨루셉스키에게 내줬고, 이거를 쿨루셉스키가 문전 우측으로 넘겨준 걸 존슨이 건드리지 못하면서 골이 안 됐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백힐 패스의 창의성, 이게 손흥민 선수의 경기 영향력이고 득점 기회를 창출한 움직임인데, 오프사이드에 걸린 3골 많은 거 한 게 없다? 경기를 뭘로 본 건가요? 키패스와 슈팅만 갖고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는 건가요? 손흥민 선수는 충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토트넘의 공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55분에 포로의 패스를 받은 호이비에르의 스루 패스, 존슨이 받아서 손흥민 선수한테 밀어주고 마무리했던 장면도 오프사이드에 걸렸는데, 이 장면은 존슨이 오프사이드에 걸린 것이었죠. 손흥민 선수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존슨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존슨이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다면 손흥민 선수도 오프사이드가 아닌 채 골이 인정이 됐을 겁니다. 67분 힐 선수의 컵백이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됐죠. 이때 공이 튀어 올랐지만 두 명의 선수 사이에서 공을 지켜내면서 포로에게 내줬고, 포로가 발리 슈팅 가져간 것 골키퍼가 선방했죠. 이것도 키패스였고 빅찬스였습니다. 정말 아쉽게 골키퍼의 선방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어시스트가 되지 못한 것이었고요. 73분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직접 돌파에 들어가서 존슨에게 내줬고, 존슨이 문전으로 침투해서 슈팅까지 가져간 것 역시 결정적인 키패스였어요. 역시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것이죠. 그리고 경기 종료를 앞둔 85분에 포로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밀어 넣었으나 재차 리바운드 슈팅을 했을 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세밀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거는 워낙 급박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탓을 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코너킥에서 로얄의 헤더가 이제 문전으로 흐를 때도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관여를 했는데, 오프사이드에 걸린 골 3개 말고는 한 게 없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평가고 내려치기고 억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가 9번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골에만 집중한다, 골 외에 도움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올 시즌에 도움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주목할 기록은 바로 이겁니다. 13라운드까지 프리미어리그 빅찬스 창출, 득점으로 연결됐어야 할 정도의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준 수치가 손흥민 선수가 7개예요. 이게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 공동 4위입니다. 살라 선수가 5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11개의 빅찬스 중에 5도움이니까 절반 정도는 동료들이 넣어줬어요. 트리피어는 9개밖에 빅찬스를 만든 게 없는데 6개 어시스트가 되고 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7개나 만들었는데 1개밖에 없다. 6개를 동료들이 날려먹은 거예요. 심지어 손흥민 선수 본인은 빅찬스를 놓친 게 하나밖에 없는데, 살라도 4개나 되고, 뭐 페르난데스도 3개고, 사카도 3개고, 뭐 디아비, 에스턴빌라 공격수는 4개나 되잖아요. 홀라는 10개가 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본인은 빅찬스를 확실하게 살려주고 있는데, 본인이 만들어준 빅찬스는 동료들이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과 안정성과 활약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골 넣는 거 말고 하는 거 없다, 이번에는 옵사이드만 걸리면서 한 게 없다, 이거는 대표적인 영국의 일부 매체들의 축구를 모르는, 정말 축구에 대한 이해가 없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골을 넣고 또 결과를 내야지 모든 이들의 입을 꾹 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4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 맨시티 킬러이기도 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연패 행진을 끊어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영국 현지의 모든 반응과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